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OT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수업부터가 이제 본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교재에 17페이지를 펴놓습니다. 자, 17페이지가 우리 입문서에서 중개사법으로 첫 단원이 출발합니다. 교재 17쪽 제1위에 보면 총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총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내용, 법률 행위, 법률의 사실 이렇게 가니까 힘들지만 우리 이 과목 중개사법에서는 총칙이 아주 수월합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대상물이 총칙편인데 교재 제일 위에 보시면 제목 밑에 출제 경향 두세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1, 2, 3조에 각 한 개씩 세 문제가 예상되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단원으로서 입문을 하시는데 이런 단원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 사실은 이제 중개사법이 고득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가볍지만 잘 체크하셔야 될 단원. 자, 그런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17페이지 1번 이 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해서 이제 중개사법 제1조가 출발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서 32회 시험에서 반드시 고득점 하셔서 합격에 동참하셔야 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법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제1조고 제1조는 목적을 제시합니다. 자, 이 1조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회 시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31회 시험이 끝났고 이제 32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1조가 목적이 지금까지 몇 번 출제됐을까요? 31회 시험을 치는데 30년 동안 몇 번 나왔는가 하면 12번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그럼 12번 나왔으니까 좀 과장되게 설명하면 3번 시험 칠 때마다 한 번씩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제1조 목적이 바뀐 것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32회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지. 일단 모릅니다. 근데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 설사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명색이 이 법을 배우신 분이 제1조를 모르고 넘어간다. 뭔가 좀 찝찝하죠. 그죠? 그래서 1조는 반드시 새기셔야 됩니다. 한 12번 정도 자주 출제되던 단원에서 최근 5, 6년 동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또 자존심을 걸고라도 이 법을 배우신 분이 1조를 모르고 넘어간다. 그건 좀 모양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1조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내려가니까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제1조 해놓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공인중개사 일단 동그라미 합니다. 동그라미를 한다는 뜻은 그 단어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의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중개업의 동그라미 그리고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육성에도 동그라미 그리고 최종 목적을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가니까 국민경제도 동그라미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1조 목적은 그냥 중요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원래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건 받아들이는 상태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짚으셔야 되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한 것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육성이 되면 최종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동그라미를 5개 했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감각을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나는 시험이 오지선다형 5개 중에 하나를 옳은 것 틀린 걸 찾아라 라는 문제를 연습하는 분들이니까 항상 어떤 주어진 내용들을 5개로 나누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주관식 문제로 알아서 적어봐라 이런 문제는 만나지 않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부터 관리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하면 틀리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하면 틀립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지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출제했던 지문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인중개사의 공신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체크할 것,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하고 들어오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웬만큼 눈 밝아가지고 못 찾아냅니다. 설렁설렁 공부하면 내용도 설렁설렁 흘러갑니다. 정확하게 중개업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틀리는 거 찾으셔야 된다고요. 다 예전에 있었던 목적이었고 대체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석 지나가면 좋은 말씀이 다 보입니다. 전부 틀리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답으로 처리하고 12번 출제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니까 다음 목적 중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이렇게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좀 목적을 공부할 때는 항상 오지선다형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은 5가지로 나누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문제가 어떻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도 얼마나 많이 문제를 걸었는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여러분 국민의 재산권도 얼마나 중요한 말이지만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되는 내용은 신문지상에 뉴스가 나왔다 하면 투기를 방지하고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부동산에 관련되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부동산계에 말이 많습니까? 전세 물건이 동이 났다. 뭐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자고 나면 가격이 오른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 내용들은 다 무엇에 연결되어 있다? 수요 공급에 관련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부동산 학개론 등 타 과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합니다. 수요 공급 이론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듣지만 우리 중개사법의 목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은 그냥 1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하고 만약에 문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갑니다를 생각하시면서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명색이 출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1조니까 자존심을 걸고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료 보지 말고 이 정도 내용을 뭐 집에 가서 막 복습하고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체크할 내용은 아니죠. 자, 바로 흡수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첫 번째 주의할 것, 공인중개사를 찾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 제고되면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거를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이런 문제에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이지 이를 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해석코 이런 유사 표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좀 목적은 자, 이 정도로 공부해 놓고 이제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딱 기다리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단원에서 놓치면 점수 받을 수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1조 목적을 체크했습니다. 이제 이 단원을 가지고 오늘만 수업할 것도 아니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 계속 나올 때마다 첫 시간에 강조하고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하나라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굳이 물어봐 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합격을 하시면 이제 뭐 합격자 모임 또는 동기회 모임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생하면서 공부하셨던 여러분들이 좋은 동료들이잖아. 그죠? 자, 이 중에 계시는 분이 이제 빨리 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기들이니까 꽃다발도 하나 들고 가고 맥주도 한 병 사서 가서 개업을 축하합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반드시 개업을 축하합니다 하고는 꼭 뭐를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 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시고 개업하신 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배운 대로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업을 축하합니다. 근데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맛이 같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고 다시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뭐라고 말해야 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의 경제를 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 하면 틀려요. 그래서 배운 게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합니다.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 마지막 목적이라도 하나 새기시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전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같은 데 가면 최종 목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올려놓고 틀린 거 찾아라를 못 찾아내시는 분은 집에 공부 못하는 애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이 정도로 강조해 놓습니다. 제1조 목적을 전달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내려가면 두 번째, 이 법의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자, 성격에 일단 동그라미 하고 오래전에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이 성격을 공부하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다 있잖아, 그죠? 자,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있다는데 본인은 어떤 성격이세요? 스스로 생각하실 때. 아, 내성적이다. 내성적인 성격이랍니다. 성격이 다 있다니까요. 앞에 계시는 분, 본인은 어떤 성격입니까? 고개 숙이고 있지 마시고, 본인은 어떤 성격입니까? 옆에 분 물어볼 테니까 준비해 놓으세요. 본인은 어떤 성격입니까? 예? 무슨 성격? 조은한? 그런 성격입니까? 어렵습니다. 내성적이다. 그런 성격. 뭐 어떤 성격입니까? 본인은? 좀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 활발한, 외향적, 활발한 성격. 그래, 성격이 다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점잖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수업할 때 앞에 분에게 본인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까칠한 성격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까칠한지 원래 까칠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사람도 나름대로 이래 성격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 배우셔야 될 중개사법은 이런 성격을 가져갑니다. 자, 첫 번째, 사회법적 성격이다. 사회법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이는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사회법을 다른 말로는 중간법, 혼합법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법을 배우고 계시는데 법이란 법은 그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관리하는 법을 공법 그럽니다. 공법이 뭐라고요? 국가가 관리하는 법이다.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 이런 게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개인이 보내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징역이나 벌금을 처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요소를 공법이다 이렇게 부른다면 사법적인 요소는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것을 사법적이랍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상법 이런 게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이라는 법은 공법 아니면 사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중개사법을 딱 들고 무슨 법입니까 하면 이것은 중간법이다 또는 사회법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말은 옆에 공법적인 요소도 있고 사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는 법이니까 사회법이다. 또 두 법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법이다. 중간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을 잘 공부해 보시면 국가가 통제하는 법, 뭐를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의 의미가 더 크겠죠, 사실은. 그래서 두 개가 섞여 있는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나름대로 성격이 다 있듯이 법에도 성격이 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격은 중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입니다. 기본법의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옆에 다른 말로는 일반법적 성격이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읽었잖아 지금. 중개업에 관해서는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았다면 중개업을 하시면서 도로교통법, 건축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개업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무슨 법이다? 공인중개사법 이 법입니다. 그래서 기본법이다 또는 일반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성격으로는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특별법에 동그라미 딱 찍습니다. 자, 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중개사법 이 법은 민법이나 상법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먼저 중개사법부터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의 성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법에 대해서 공부를 살짝 하실 때 사회 과목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거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과 법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어느 법부터 먼저 해석하느냐 하면 특별법부터 해석하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우리 이 과목 여러분이 배우는 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보다는 먼저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격을 특별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래전에 성격은 시험에서 한번 걸렀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법을 공부하실 여러분들은 이 성격 정도는 알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 딱 갖다 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 법과 법이 충돌을 할 때 해석의 원칙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자유롭다. 민법에서 배웁니다. 계약법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계약은 내가 저 사람하고만 꼭 계약할 일이 없죠. 저 사람하고 해도 되고 이 사람하고 해도 되고 5억에 팔아도 되고 7억에 팔아도 되고 가격 결정의 자유,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의 자유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계약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우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이 중개사법에 딱 오면 우리 법에 오면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를 받는다. 이렇게 법을 배웁니다. 자, 그러면 충돌하잖아 봐요. 민법은 자유롭다 그랬잖아.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고 안 하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중개사법부터 먼저 따라야 된다고. 이 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밑에 동그라미 4번 해놓고 받아쓰기 하나 합니다. 네 번째는 국내법적 성격입니다. 국내법이라고 적어놓고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합니다. 이거 설명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취득해서는 일본에 있는 아파트나 팔로 다닐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법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제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1, 2, 3, 4 네 가지로 지금 전달을 했죠. 왜 이렇게 네 가지로 전달합니까? 쓸데없는 거 딱 갖다 놓고 성격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대비하고 있다고 지금 그죠? 항상 여러분들은 오지선다형을 준비한다. 이제 이런 의식을 지금부터 한 발씩 디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법까지 적었으니까 또 자료 보지 마시고 이 서론적인 내용을 막 이렇게 막 암기하면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 아니죠. 앉은 자리에서 흡수 딱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앞으로 중개사법을 공부할 건데 제1조를 공부를 해보니까 1조가 목적이었잖아. 그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목적을 공부해보니까 이 법의 성격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성격? 중간법, 사회법적 성격입니다. 두 번째 중개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기본법적 성격입니다. 세 번째 민법이나 상법보다는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마지막 국내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적 성격에서 성격을 짚었죠. 이렇게 딱 들어놓고 이제 단원을 출발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출발을 됐기 때문에 출제도 했기 때문에 성격은 짚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서론을 공부하는데 왼쪽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는 안 나타나지만 16페이지 되겠죠. 왼쪽 페이지 거기 하단에 이 법령의 구성하는 게 보인다. 그죠? 그 구성에 다시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시고 구성까지는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구성 동그라미 했습니까? 그리고 줄을 쫙 긋습니다. 법률이 있고 찾았나요?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을 대통령령 그럽니다. 줄 쫙 긋습니다. 시행규칙을 뭐라 부른다?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부릅니다. 이 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짚었습니까? 다시 주목합니다. 이 구성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어떤 분은 뭐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철학적으로 대답하는 분도 있었고 머리와 몸과 다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셨는데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됐을까요? 하면 제 생각으로는 벗겨놓고 보면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자,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구성이 됐다면 중개사법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줄 쫙 끄셨죠? 첫 번째 법률이 있고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이 준비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란다.
그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는데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를 지금 줄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이런 의식을 해보면서 법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법이 이렇게 되는 걸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을 짚어주고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밖에 나가면 도로교통법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도로교통법이 있으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축법 앞으로 배울 겁니다. 건축법이 있으면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공인중개사법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뭐라 부른다? 대통령령이라 하고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를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 수업을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구성을 짚어주는 겁니다. 오늘 3교시 수업할 게 뭔가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뭘까요? 3조에서 공부할 거지만 보통 밖에서 중개하는 물건 거의 아파트를 중개하죠. 또는 토지, 상가, 빌딩 이런 거를 중개하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중개하지 자동차, 비행기, 세탁기 이런 거 중개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법으로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정해져 있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개 대상물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중개 대상물은 법률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X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시행령에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해도 같은 말이라고. 그죠? 근데 이거를 못 짚고 넘어가는 사람은 앞에서는 시행령에 있다 그랬는데 뒤에는 대통령령 이게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들어오면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원래 시험 되겠나 이러면서 같은 말을 가지고 뭐가 차이 납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구성을 짚어놓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를 알고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1년 동안 짚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남자나 여자로 구성이 되어 있듯이 법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초를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1조에 관련되는 서론이었다면 17페이지 하단 제2조 용어의 정의 출발합니다. 왕별을 딱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돌아가면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원래 31회 때도 당연히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이 용어의 정의는 출제도 되지만 이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왕별을 딱 그렸습니다. 왕별 딱 그려놓고 제2조가 용어의 정의인데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라는 제목 옆에다가 다시 여러분 크게 적습니다. 암기할 것 이렇게 크게 적어 놓습니다. 제목만 볼 때마다 용어의 정의는 뭐 해야 된다? 암기할 것. 적었습니까? 앞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교재가 입문서고 기본서가 나오면 또 이 단어를 공부하겠죠. 그때도 옆에 암기할 것이라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그날까지 내가 이게 암기가 돼 있느냐를 스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또 용어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이 암기할 것이라고 크게 지금 강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초, 중, 고 이렇게 쭉 지나오시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공부, 학습을 할 때 선생님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럽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그럽니까? 주로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암기를 하게 되면 암기한 대로 안 나오면 틀립니다. 근데 이해를 하고 있으면 변형을 시키더라도 따라가면서 해결할 능력을 갖추니까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단어만 오면 독특하게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해하면 틀리는 단어, 그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단어이죠.
왜 그런가 하면 제목이 용어의 정의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여러분 정의라는 말은 A는 B다.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놨는데 자기 스스로 A는 B 다시와 비슷하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날 샌다 이 말이에요. 정의라는 말은 A는 B다. 이렇게 정했는데 자기가 혼자서 A와 C도 비슷하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절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게 모두 몇 개?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조 용어의 정의 밑에 법조문 봅니다. 1번 중개라 하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중개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합니다. 3번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업 동그라미. 4번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합니다. 넘어가서 5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해서 중개보조원까지 동그라미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을 듣고 이제 여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원서라도 한번 내본 분도 있으면서 또 완전히 처음 공부하는 생초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은 전부 생초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하는데 지금 암기할 게 몇 개라고 동그라미 했습니까? 모두 6개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다 하루아침에 암기할 수는 없죠. 또 오늘 아침에 다 암기해야 될 이유도 없죠. 시험 칠 때까지 암기하면 되는데 모두 6개를 암기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개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시험에 나오고 또 이걸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온다 지금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암기하는 게 모두 몇 개? 6개다. 요 정도는 오늘 익히셔야 됩니다. 자, 뭐 시험에서 암기할 거 몇 개? 1, 1개, 2, 2개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근데 6개를 암기해야 된다라고 의식을 한다는 사람은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6개를 지금부터 암기를 해 나가는데 한 번 듣고 다 암기가 안 될 거니까 앞으로 수업을 해가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탁탁 짚을 거예요. 그런 단어들을 하나씩 익히셔야 되는데 이 6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해서 암기하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순서를 다르게 2번부터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3번부터 한 장 넘기시면 21페이지. 자, 21 아까는 법조문에서 보셨고 지금은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 21페이지 3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라는 정의 찾았습니까? 뭐 요거부터 공부하고 넘어가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법률은요 법을 공부할 때는 순서대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수학이나 산수는 기초가 있어야 문제를 풀잖아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2는 4 이걸 알아야 나누기 곱하기를 될 수 있듯이 기초가 있어야 되지만 법률은 중간부터 공부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법이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법은 꼭 순서대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데 1번부터 안 하고 3번부터 하는 이유는 이 3번을 보시면서 이 단어를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를 심어주려고 순서를 다르게 3번부터 공부하는데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21페이지 보시니까 1. 정의 줄 쫙 긋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취득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니까 동그라미를 딱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공인중개사가 무엇입니까 하면 자격을 취득한 자다. 이렇게 법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이 단순한 내용이 그죠? 시험에 내면 반은 틀립니다. 이 단순한 내용이. 자, 이렇게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완전 생초보라고 생각하시고 공인중개사가 무엇입니까? 하면 80%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80%입니다. 80%. 또는 공인중개사가 무엇입니까? 하면 자격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소개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리죠.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공부했지 시험에 합격한 자 이런 말이 없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근데 우리끼리 이해를 하면 공인중개사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래 시험에 합격한 자 맞잖아요. 우리끼리 이해를 하면 또는 자격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소개해 주는 사람도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험으로는 다 틀린다니까요. 시험에서는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 자격을 취득한 자지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시험에 합격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이런 말이 없잖아 이게 그죠? 그런 것들로 전부 문제를 만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말할 때 이렇잖아요. 아니 합격한 사람도 공인중개사 맞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2차 과목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1차를 합격하신 분이 2차만 공부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1차를 합격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설렁설렁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이해를 하면 시험에 합격한 자도 공인중개사고 합격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도 공인중개사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해하면 맞지만 시험 용어로는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 그래서 바로 밑에 2번 공인중개사의 종별 해놓고 동그라미 1번 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줄 것고 2번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것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 밑줄 것고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종류가 몇 종류다?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죠? 자, 한번 적어 볼까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줄 것이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봐요. 지금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르다를 못 찾아내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된다니까. 그죠? 자, 지금부터 구별을 해봅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러면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자격을 취득했다면서. 그럼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지를 잘 새겨봐요.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한 자입니다. 개업을 한 자니까 우리말로는 사장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중개사무소에 걸어놓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 자니까 우리말로 하면 직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법에 사무실에 역시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 2, 3번의 공인중개사가 모두 다 다른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이 과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무슨 공인중개사가 세 종류나 되는데 또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지금부터는 공인중개사 하면 종류가 몇 종류? 세 종류가 있고 다 다른 사람이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처음 수업 듣고 잘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단지 앞에 가면 중개사무소 다다다닥 있잖아. 그죠? 거기 가서 우리 아파트를 좀 잘 팔아주세요. 또는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러 갑니다. 그때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는 이 공부를 잘 하신 분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여기 공인중개사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을 중개사무소 와서 찾아가 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찾아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 공부를 잘 하신 분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이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계십니까? 그러면 무식해집니다. 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해서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을 지금 중개사무소에서 찾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밖에서 나가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죠? 뭐 공인중개사 계십니까? 이러면 이 사람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영업을 할 때는 관계없잖아. 그걸 법적으로 알아야 될 이유도 없잖아. 그죠? 집을 잘 사주고 잘 팔아주면 되지만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은 공인중개사를 구분 못하고 있으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단어를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암기하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면서 3번부터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공인중개사는 법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그죠? 합격한 자가 아닙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그런 소리 하면 틀려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첫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 우리말로 하면 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직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세 사람이 모두 다르다를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다르다를 익혀 놓았다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날 겁니다. 이제 지금 입문 과정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시 요 과정이 1월달 되면 다시 첫 단원부터 출발하겠죠. 그때 또 이야기를 할 거잖아. 그죠? 이제 그럴 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를 그때도 소개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은 모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그 자격증이 위반을 하면 자격이 취소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자격이 정지되는 수도 있겠죠. 다시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습니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면허가 정지되었다도 들어보셨죠? 뭔가 위반을 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우리 단원에서 공인중개사가 뭐뭐뭐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되었다 라고 나올 때 공인중개사가 1, 2, 3번 중에 누굽니까? 이래 묻습니다. 자, 다시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되었답니다. 그러면 자격이 정지된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고요. 면허 취소도 있고 운전면허 정지도 있듯이 자격증도 취소와 정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를 위반해서 자격이 정지되었다 할 때 공인중개사는 1, 2, 3번 중에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답은 3번만 이야기합니다. 3번이 소속 공인중개사죠. 여러분 1번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정지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자격증이 집에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데 위반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자격정지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지될 일이 있으면 취소돼 버려요. 그래서 자격정지는 하면 자동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력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자, 다시 공인중개사가 뭐뭐뭐를 위반해서 자격이 취소됐답니다. 뭐를 위반했겠지. 자, 자격이 취소됐을 때 공인중개사는 1, 2, 3번 중에 누구를 말할까요? 답은 1, 2, 3번 모두를 다 이야기해요. 자, 1번 공인중개사는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왜 취소됩니까? 장롱 속에 있어야 되지.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양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려주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취소해요. 그러니까 1번도 취소될 수 있겠죠. 말할 것 없이 2번, 3번도 자격증 빌려주거나 빌려받고 하면 당연히 취소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됐다 했을 때는 세 사람을 딱 놓고 그 문제를 보셔야 된다고. 그 다음 자격이 정지되었다 할 때는 누구를 보고 소속 공인사를 탁 놓고 문제를 보셔야 된다고. 그죠? 이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공이 쌓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건 최소한 알아야 그걸 따라갈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격이 정지되었다 할 때는 누구만 해당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해당합니다. 그 다음 자격이 취소됐다는 말은 세 사람이 모두 다 해당된다. 이렇게 큰 틀을 잡으셔야 돼. 그죠? 이런 거를 내공이 쌓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는데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는 알아놔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따라오기 되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이해하지 말고 암기해야 됩니다를 강조하려고 3번부터 먼저 짚어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하니까 말이 좀 길잖아.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줄여서 개, 공, 사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이렇게 문제를 만들려고 그러면 숨 넘어가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러니까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 다음 소속 공인 중에서도 말이 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소공사 이렇게 부를 것이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런 말 했잖아요. 제1조 목적에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공하지 소공사의 전문성 하면 틀린다 그랬잖아. 그죠? 개공사의 전문성 하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왜 틀린가 하면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를 주의해라라고 아까도 짚었다고. 사실은 아까 공인중개사의 동그라미 하실 때도 이런 의식 없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아직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도 짚었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문제를 오는지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계속 반복할 거라고. 그래서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나간 30일의 중개사법 이 과목은 예전에는 2 더하기 2는 얼마? 답은 4. 이렇게 단순하게 찾아내는 문제에서 문제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료로 묻습니다. 갑순이가 2개를 줬는데 얼순이가 2개를 가져갔다. 그러면 제로잖아. 그죠? 근데 병준이가 다시 4개를 가져왔다. 그럼 남은 거 몇 개? 답은 4. 그럼 2 더하기 2는 4나 지금 사료를 했는 말이나 내용 4는 똑같지만 묻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죠? 그럼 이렇게 사료 문제를 따라가려면 꾸준히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용만 난 알아들었다 이래 갖고 안 된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도 목적을 따질 때 공인중개사지 소공사 하면 틀립니다. 개공사 하면 틀립니다라고 짚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의식하고 짚었는지 이제 걱정스럽다 이 말이에요. 처음 듣는 분은 이거조차 구분하는 것도 안 쉽다고.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 나갈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는 암기하기 위해서 3번부터 먼저 공부를 했다면 이제 1번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뒤로 돌아와서 18페이지로 갑니다. 상단에 1번 중개라는 정의가 출발을 합니다. 자, 이 단원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1번에 안 걸었겠습니까? 그래서 1번의 용어가 뭐다? 중개라는 정의가 출발을 하는데 이 중개도 그죠? 오늘 여러분들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실 때 이랬을걸요. 나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간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왔을걸요. 공인중개사 할 때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봐요. 그죠? 또는 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개업을 할 거야. 라고 중개라는 말을 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본인들은 예사로 중개라는 말을 하지만 법에서는 중개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정의를. 자, 어떻게 해요? 암기해야 됩니다.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면 중개에 대해서는 거기 18페이지 그 법 제2조 1호 찾았습니까? 박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개라 하면 제3조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하고 나가니까 그 밖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밖에 동그라미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그 밖의 권리의 동그라미 놓고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제3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의 하고 들어오니까 그 밖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 많죠. 그죠? 그리고 이 지문 하나가 다 쉬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는 제3조 하면서 밑에 이제 토지, 건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뒤에 가면 할 거니까. 지금 2조로 공부하니까 3조 때 한다니까 그거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그래서니까 당사자가 누군지 알아야 이해를 하잖아요. 당사자들이 뭐 한다고요?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도 또 있어. 그래 그 밖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동그라미를 딱 찍었고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하는 덕실이 무슨 뜻이죠? 덕하면 얻는 거를 덕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얻으면 저 사람은 실 잃는 거예요. 뭐 덕실이 서로 바뀌는 것을 뭐 해주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서 한번 읽어드렸고, 제가 한번 적었고, 또 금방 설명도 했고, 3번 했습니다. 이제 4번째는 이 단어를 익히라고 그림도 그립니다. 앞으로 이 그림을 시험 치는 그날까지 수백 번을 볼 겁니다. 그림은 이래 그립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 같이 생겼습니까?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는 사람 있겠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A라는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중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림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 사이에 개공사가 두 사람 사이에 중개를 해주는 겁니다. 중개를 해주고 이 사람 뭐 받을까요? 수수료 받겠죠. 뭐 수수료 받으려고 중개하는 거잖아, 그죠?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려고 중개하는 거 아니죠? 뭐 자선 사업하려고 중개하는 거 아니죠? 중개를 왜 하죠? 중개를 해야 수수료를 받을 거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옆에 있는 이 많은 말들이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니까 이 그림으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은 눈에 익힐 겁니다. 자, 다시 그림이 똑같다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 중개가 무엇입니까? 중개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렇게 나가니까 이 물건에 대하여 그런 뜻이겠고 이 물건은 주로 부동산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이 물건이 뭐 자동차나 텔레비전, 뭐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개하지 않겠죠. 그죠? 드론 이런 거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정해져 있어요.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하니까 당사자가 누구? 갑하고 을 사이에 이 말이에요. 이를 다른 말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 말이니까 당사자에는 개업 공인주사가 안 들어간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와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죠?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뭐 합니까? 두 사람이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 밖의 권리 좀 이따 배울 건데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해요. 자, 덕과 실이 바뀐다는 말은 매수자가 대금 돈을 납부하면 이 사람 아파트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매매라고 부르잖아. 그죠? 내가 아파트 값을 지불하면 이 사람의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다고. 이거를 뭐라 부른다? 매매라고 불러요. 덕실이 서로 변경됐잖아, 지금. 변경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을 정했다니까. 그죠? 이렇게 알선을 해주고 뭐를 받는다? 수수료 받겠지. 그죠? 그래서 자, 책을 보고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적어 드렸습니다. 설명했었습니다. 또 그림으로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암기하셔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다시 암기해 봅니다. 지금부터. 중개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나는 앞으로 중개할 거야. 중개를 잘할 거야. 못할 거야. 나름대로 중개라는 말을 쓰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다니까요.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저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그 밖의 권리라는 것도 있다고.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바뀌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게 중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만 하나 가지고도 앞으로 이해해야 될 거. 여기 개업공인사 사장님이 그죠? 오늘 우리 아파트를 오늘 중개 하나 했다. 여러분 이 개업공인사가 오늘 퇴근을 하면서 뭐 친구든지 가족에게 나 오늘 아파트 하나 중개하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알아들었죠? 아, 오늘 아파트 하나 사고 파는 걸 했는갑다. 그죠? 그럼 중개하고 왔어 할 때 그 중개는 물건을 직접 중개했을까요? 권리를 옮겼을까요? 권리를 옮겼다는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내가 아파트를 하나 중개했다. 그러면 파는 사람 아파트를 내가 포장을 해가지고 아파트라는 물건을 매수자한테 갖다 준 게 아니고 권리를 옮기고 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중개는 권리의 덕실을 변경하는 거지 물건을 직접 배달하는 게 중개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다 잡으셔야 돼요. 그럼 권리를 옮겨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권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앞으로 채권적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채권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채권이 뭐라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를 덕실병하니까 채권 말고 그 밖에 뭐가 또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그 밖의 권리는 물권이다.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자, 첫 단어를 입문한 거예요. 자, 대답합니다. 채권이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거. 그럼 대표적으로 매매는 누구?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런 행위를 채권이라고 부른다면 사람하고 물건과의 관계를 물권이라고 불러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를 물권 그래요. 권리를 크게 두 개 배우신 거예요. 이제 민법에서도 마르고 딸토록 공부할 겁니다. 채권, 물권 이렇게 들어갈 때 채권하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권리, 물건은 물건과 사람 사이의 권리인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채권적 권리라 부른다면 그 밖의 권리의 그랬으니까 그 밖의 권리는 자동으로 물권이다 이런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죠? 이런 물권적 권리를 덕실 변경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그 밖의 권리를 아까 동그라미 하셨죠? 그거를 빼면 중개라는 말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시험 한 3번 나왔었어요. OX, XG 그 밖의 권리가 빠졌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 밖의 권리가 빠졌는데도 이 지문을 맞다고 봐버리면 앞으로 물건은 덕실 변경 못한다는 말이 된다고. 그래서 그 밖이 빠지면 틀려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해할 때 그렇고, 그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말고 암기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라는 말이 싹 흘러가면 그 밖에 권리가 있나 없나부터 찾아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씩 암기하는 것의 핵심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채권적 행위라면 그 밖의 권리로서 물권적 행위의 덕실 변경도 알선해 주는데, 자, 그때 물권이라 하면 모든 물건이 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봐봐요. 자, 교재.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물건, 채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짚으셔야 됩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위에 올라가면 2번 중개 대상물에서 표를 딱 보니까 왼쪽 편이 중개할 수 있는 권리, 오른쪽에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 그 표는 볼 줄 아시겠습니까? 자, 왼쪽에 중개 대상인 권리 가볍게 줄 한번 꺼봐요. 소유권. 바로 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거기 저당권, 유치권의 양도인데 저당권은 특별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동그라미. 저당권. 바로 밑에 임차권 줄 딱 긋고 요것들은 중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객관식 문제에서 다음 중 중개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라 하면 그거 찾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알아야 되지. 오른쪽에 보면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가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것도 알아놓으면 공부하는데 더 편리하겠죠. 줄 거 봐요. 점유권, 질권, 유치권의 성립 이런 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런 권리들은 민법에서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지상권이 무슨 뜻입니다. 전세권은 어떤 겁니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를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표를 보시면서 다 알면 좋고 최소한 중개가 되는 걸 체크하든지 안 되는 걸 알아놓든지 그러면 객관식 문제는 잡아 나갈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업을 임하시면서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도 이 교재는 또 그것도 아쉬워서 바로 밑에 보충학습이라는 표 보이십니까? 해놓고 이런 권리는 무슨 뜻이다, 이런 권리는 무슨 뜻이다 했는데 이거 아직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입문 과정에서 이거 안 봐도 된다고 민법 등을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될 겁니다. 중개라는 정의에서 암기해야 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20페이지 이제 두 번째 중개업이라는 정의를 공부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중개업 합시다.